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1차 고비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내란 사건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평온했던 밤을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대대적인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됐고 소환 조사에 불응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막히면서 제시도 끝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지난 1월 17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45분 동안 발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청구 카드로 반전을 시도했는데 법원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지지자들 환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며 내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두 차례 대면 조사를 거친 특검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때보다 더 많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이 직접 수사한 내용도 포함된 만큼 그야말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검은 출범 엿새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에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내란 특검.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접 수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상황을 재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체포영장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거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과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고 국무회의 소집 역시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에 던진 내란 특검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연일 관계자들을 부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은 윤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동시다발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에 등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원래 지역구이던 창원 의창 대신 김해 갑에 출마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 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출마하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김해갑 출마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검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또 가장 먼저 강제 수사에 나섰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연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와 이응준 회장의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는데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규모를 또 부풀려서 말하면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가까운 돈을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6개월을 맞아 열린 내각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할 동안 미국은 당하기만 했다며 돌연 주한미군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재건하고 미군을 주둔시켰지만 너무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We supply the militaries to many very successful countries.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그러면서 한국이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을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위비의 10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실제 2만 8천 명가량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인상하기로 했던 방위비를 바이든 행정부가 깎아줬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You know what Biden did? They probably went to him and they said, listen, Trump treated us terribly and we shouldn't be paying anything, and he cut it down to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를 꺼낸 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관세 관련 발언은 또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인 오는 8월 1일에 대해서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제 여러 나라의 국가를 보낸 서신과 오늘부터 짧은 기간 동안에 발송될 서신에 따라 상호 관세가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하루 전에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마음에 들면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힌 것과는 또 달라진 내용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이르면 이번 달 말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의약품과 반도체를 비롯한 몇 가지 큰 산업에 대해 곧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각회의 이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1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여전히 160명 넘게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수 피해가 집중된 커 카운티에서만 실종 신고된 사람이 16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버트 주지사는 실종자 수는 가족과 친지, 이웃이 행방을 알 수 없다면서 신고한 인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악지대인 힐컨트리 지역에서 많은 실종자가 나왔지만 대부분 캠핑장이나 호텔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운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름이 길어지니까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1년 중에 214일은 폭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한 시민단체가 전 세계 85개 도시의 일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여름이 1년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일평균 기온이 32도가 넘는 혹서기 일수로 따져보니까 그리스 아테네가 무려 145일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94일, 즉 1년 중 4분의 1을 폭염에 시달립니다. 지구온난화는 현재 10년마다 섭씨 0.27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세기보다 상승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죠. 해수면 온도 역시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는 중입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는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각국의 대응은 많이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극심한 폭우와 가뭄, 산불 같은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하죠. 피해는 우리 모두, 특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현실이 된 기후위기, 이 고차방정식을 풀 복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덮친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겠습니다. 얼음 먹는 돼지, 비실비실대는 사막여우, 선크림 바르는 인삼까지 일상은 물론 전국의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 몽마르트 공원의 온도계는 39도를 찍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찜통 더위가 덮쳤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막여우도 지치고 참새도 우릉덩이에서 더위를 식혀야 할 정도의 폭염입니다. 아열대 바다에 사는 대형 참다랑어가 이례적으로 경북 영덕 동해안에서 무더기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가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비타민과 염분이 든 영양제를 먹이고 하루에 얼음도 섞어보고 쿨링패드에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폐산 가축이 약 13만 8천 마리, 작년 같은 기간에 3배나 됩니다. 깻잎과 인삼같이 더위에 약한 작물을 키우는 농가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잎이 타버릴까 봐 식물용 선크림까지 구해다 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벌써 작년의 2배로 확 뛰었습니다. 사람과 동식물 가릴 것 없이 이래저래 견디기 힘겨운 여름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그제 경기 광주의 한 상가에서 10대 여성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죠. 지나가던 모녀와 남성 1명 등 3명을 덮쳤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녀가 숨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옥상문을 열어둬야 하는지가 다시 논란입니다. 현행법상 옥상문은 닫힌 상태로 둘 수는 있지만 잠글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옥상은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재난 상황에서 옥상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투신이나 추락사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출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특히 상가 옥상은 출입 통제가 느슨해서 외부인 접근이 쉽고요.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옥상문을 여느냐 잠그느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자동 개폐 장치나 센서 같은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평소에는 닫힌 채로 유지하되 비상시엔 열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앞서 영덕해안에서 무더기로 잡힌 대형 참다랑어 사진 잠깐 보셨죠? 귀한 생선이 무려 1,300여 마리나 잡혔는데 가축 사료로 쓰인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국가별로 어종의 어획량을 정하는 한도, 쿼터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한도 1,219톤 중에 영덕과 포항이 배정받은 건 53톤입니다. 그런데 100kg이 넘는 참치 1,300마리가 잡혀버린 겁니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리당 수백만 원에 이르지만 어획량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참다랑어는 고래 다음으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데 어민들은 로또는커녕 기름값과 인건비가 더 나가서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한숨을 쉽니다.
또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동해 참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쿼터를 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어종들이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결국 기후변화가 불러온 현상입니다. 7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낮에는 그렇게 뜨겁더니 저녁에는 갑자기 폭우가 내려 놀란 분들 많으시죠? 요란한 비에 곳곳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김대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물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새 도로에 물이 들어차 바퀴가 잠기고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겹게 나아갑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와서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 뒤집어 약간 열려있는 게 하나 보여요. 그 정도까지도 되는 건 처음 봤어요. 도로가 하천으로 변한 듯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호구를 뚫고 차를 몰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 마포에서 일산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양화진 부근 쪽에 그 지하차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갑자기 불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터널 초입에도 그렇게 물이 안 고였다가 터널 나갈 때 갑자기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침수 우려로 서울 도심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종일 푹푹 찌는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은 퇴근길 갑작스러운 폭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낮에는 폭염으로 절절 끓고 저녁에는 기습폭우가 내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에 전철 선로가 휘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연수 지연으로 일부 전동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색역 근처 경의중앙선 하행선철로에 문제가 포착된 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기록적 폭염에 철로가 휘어진 건데 내부 보고를 접수한 코레일은 상하행선 모든 열차를 반대편 선로로 운행하며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휘어진 선로를 점검한 코레일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열차를 시속 15km 이하로 서행 운행했습니다. 평소 배차 간격이 빠듯하지 않아 운행 일정에 지장은 없었고 2시간 반 만에 정상 속도로 운행됐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목, 차단기가 이도저도 아닌 각도로 멈춰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돌연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깜깜했어요. 좀만 방심하면은 큰 사고 날 뻔할 것 같이 좀 무서웠어요. 이번엔 더위가 아닌 기습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한전은 폭우로 전기줄이 합선돼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1시간가량 730여 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전은 곧바로 복구를 마쳤지만 오피스텔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길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가 그친 밤, 경기 군포시 일부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4시간 배달업체들도 있어갖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인데 지금 전기가 나가서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일부 건물은 1시간 반 가까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열대야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그젯밤 9시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땅이 내려앉았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땅 꺼짐은 가로 2m, 세로 1.5m, 깊이 2.5m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이 어제 오전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조치를 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지하 오수관이 파손되면서 도로 밑에 토사가 유실돼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3중 특검의 수사 속도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을 모신 게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부대변인 담당을 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네,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특검 전국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가 한 오후 2시 15분쯤 열린다고 해요. 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지금 일관되게 본인 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부인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 구속영장은 구속의 필요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예.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특검팀 측에서는 지금 오늘 심사 참석자에 대해서 비공개 기조, 그러니까 심사가 네. 시작되기 전까지 누가 참석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런 네. 입장인데 어떤 인물들이 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통상 그 영장 실질에서 특검에서는 그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처럼 그 전직 대통령 이제 영장 심사에는 예. 특검보들도 같이 참석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특검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를 담당했던 박억수, 장우성 특검보, 예. 그리고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모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피의자 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굉장히 중요한 일정, 특검의 어떤 향방을 가릴 수도 있는 일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원래 예전 체포영장이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예. 형량이 높은 혐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그 1월 당시 체포 영장 집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을 이제 그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특히 그 방해 행위 과정에서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상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용되는 범죄가 형법 144조 특수공무 방해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항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형이 높은 이제 범죄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후 계엄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예.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특검이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277조, 230조에 의해서 형량이 7년, 2년 굉장히 높은 형입니다. 또한 이 폐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의 18조에 이 위반 행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량이 7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계엄 직전에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했다. 그리고 외신에 대해서 허위 공보를 했다. 이런 혐의들은 예. 직권남용인데요. 직권남용은 형법 123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화폰 삭제 지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형량이 5년 이하. 그래서 5개 혐의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형량별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혐의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눈에 띄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외환죄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거는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예,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예.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 그 변수나 마지막에 이제 내세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뒀을 수도 있습니다. 영장이라는 것이 한 번에 발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번 최순실 특검에서도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두 번째 혐의가 외환관리법 위반을 추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런 수사 전략도 작용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외환관리법 말씀을 해주셔서 그 외환관리법의 외환과 이번에 나오는 외환 이거 다른 점은 매우 다릅니다. 예,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그러니까 계엄 가담자들의 말을 바꾸도록 회유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재판이랑은 다릅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라서
구속의 필요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 사안에서도 아까 범죄 혐의를 여러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든지 계엄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한 거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아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든지 그리고 허위로 공보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증거인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증거인멸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검도 굉장히 주목해서 구속영장 필요성을 강조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방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증거인멸의 정황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보인단 말이죠. 어떤 방어 논리를 펼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가장 강하게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구속영장 필요성에는 도주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죽어도 일정하고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온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범죄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이제 혐의 자체가 사실 법리적으로 다툼이 굉장히 많은 그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 당시에 가장 주력해서 수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야일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범죄가 성립이 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하게 내세울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왜 그렇게 입증이 어려운 겁니까? 직권남용 혐의는 사실 그 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순실 특검 이후에 직권남용이라는 그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직권남용이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들이 그 공무를 하다 보면 뭐 적극 행정이든 소극 행정이든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그 범죄 성격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성립하기가 통상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네,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은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된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특검팀에서도 이거 법적 대응 강경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부분도 그 구속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뭐 구속영장이 유출됐다 그거 자체만으로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주목을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근데 지금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변호인 측에서 영장을 유출했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 그 정확히 입증된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 이 부분을 또 얼마나 주장할지도 좀 그 제가 볼 때는 의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장애 싸움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곁다리 같은 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속영장 심사가 벌어지면요. 저희 같은 기자들은 밤새워서 이걸 기다리고 이런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이번에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 발부도 한 3-4시간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특검의 성격 그리고 전 대통령이라는 직위 이런 특수성들이 작용을 하게 되고 담당 판사도 지금 그 영장 실질 이제 절차가 있는데 이제 검사 변호인 의견 진술의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의 이제 중요성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막지 않고 다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양쪽도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뭐 제가 볼 땐 당연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시간도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뭐 조심스러운 질문을 이어가 보자면 변호사님께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 몇 %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좀 솔직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만 놓고 봐도 그렇고 네.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서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데 주요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 이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발부 가능성은 높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의 필요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판사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기각됐을 때 이 후폭풍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우리 내란 특검 그 입장에서는 이 영장 청구가 굉장한 승부수로 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주요 책임자에 대한 이제 수사나 영장 청구는 수사 이제 막바지에 이제 청구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특검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부수를 이제 강하게 던진 것인데 이 승부수가 만약에 이번에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격이 이제 클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초반에 청구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 충격이 중반이나 후반에 청구했을 때보다는 작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도 어느 정도 특검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질 심사를 맡을 판사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높은데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나요?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은 대부분 이제 중앙지검 법원에서도 굉장히 그 법리에 밝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보는 분들로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보다는 또 사안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판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영장 발부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는 겁니까? 예, 지금 영장 대기 장소가 서울 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질서 문제도 있고 국민들 불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전 특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영장 실질심사 대상자들이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 절차를 거쳐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네, 수감 절차라고 하면 뭐 신체 검사도 있을 것이고 머그샷 또 찍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똑같이 진행될 것이고 그 1월 달에 한번 구속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머그샷은 뭐 특별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절차들은 통상적인 절차들은 똑같이 수용자들과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전 대통령 이제 수감 사례처럼 독실에 이제 수감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구속이 된다고 해서 대응 방안이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 적부심 같은 대응 방안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형사 전문가고 그리고 기존의 사례들이나 이제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그 적부심 심사를 신청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충분히 특검에서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로 다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한 전 총리 등이 공범 적시된 인물, 구속영장 청구와 또 구속 기로에 놓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적용된 이제 혐의는 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위 공문서 작성은 형법 227조, 230조에 의해서 7년형, 2년형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 혐의는 형량이 7년 이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에 연루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태도나 수사 협조에 따라서 구속영장 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외환의 혐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 외환해제가 입증이 워낙 어렵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외환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죄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혐의에 대한 이제 고의성이나 그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입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혐의가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나온 것이 별로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서도 이 부분이 이제 과연 국가 방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외환죄가 아니라 불법 전투 개시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불법 전투 개시죄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외환죄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환죄로 처벌하고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눠봤는데 사실 3대 특검 모두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 이쪽에서도 지금 열심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뭐 윤상현 의원실,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이런 쪽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보십니까? 공천 개입 의혹 그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 싶은 증거들은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소통 그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과연 그 소통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소환은 이제 언제라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제가 볼 때는 그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관련되는 관련자들이나 관련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고 수사를 거의 다 마무리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필요하다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돈의 흐름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금융 전문가들이나 금감원 출신의 이제 파견 인력들을 지금 속속들이 확보하고 여기에 주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소환도 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을 해보신 경험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특검의 내부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유추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유동성을 키우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할 시점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보면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추가 경정 예산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합니다. 경기를 살린다는 그 명목하에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을 하면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까?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토허제는 가격이 상당히 폭등할 때 예외적으로 발동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추가할 시점이 아니라며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거취와 연동될 것이라며 사실상 5선 도전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속한 주택 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평가가 매우 궁금하고요. 저의 거취 문제도 자연스럽게 연동이 돼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 중진으로서 당이 대선 패배 이후 변화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부족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입법과 행정은 물론 1, 2년 안에 사법부까지 한 정당이 장악할 것으로 보여 국민 불안과 상실감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포함해 당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이 기대와 안도감을 가지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을 잡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들도 있어서 이번 달 통신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 통신사 대리점 앞에 SKT 위약금 면제를 알리는 피켓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쓰던 기기 그대로 통신사를 바꾸면 현금 70만 원을 준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통신사 역시 자극적인 문구로 SKT 탈출을 유도합니다. 온라인에는 통신사 변경 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70만 원 가까이 깎아준다는 가격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에선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5를 20만 원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고가 135만 원 기준 1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붙은 셈입니다. 25는 얼마나 돼요? 10년 가격이니까 축구가 괜찮으니까 22만 원이니까. 개인정보는 물론 자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SKT 가입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영업용 대본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뒤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뺏고 뺏기는 가입자 쟁탈전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금 부담을 덜게 된 SKT 가입자 2만 8천여 명이 4일새 KT와 LG U+로 향했습니다. 반면 보상정책과 보조금 맞대응에 SKT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통신사 혈전이 펼쳐지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한 데다 오는 22일에는 10여 년간 보조금을 틀어막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사라집니다. 과도한 경쟁 조짐이 나타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를 소집해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 순위 변동이 없던 이동통신 시장이 격변기를 맞으면서 가입자를 늘리려는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어제 서울도 정말 더웠는데요. 오늘 기온은 또 얼마나 오른답니까? 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이 극심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며 7월 상순 기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지금도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폭염 경보 속에 36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한낮 장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서울은 비도 세차게 쏟아지던데 오늘도 비 예보가 있습니까? 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어제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오늘은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양은 60mm가 최고 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9도, 전주 27.8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이 지역은 폭염 경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36도, 광주와 대전도 36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반면 폭염특보가 해제된 동해안 지방은 포항 27도, 강릉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은 주 후반까지 고온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직 7월이지만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9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무더위 속 오늘도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